야담 이야기. 조카에게 망신당한 삼촌. 멀고 먼 옛날 한 곳에 오북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구차하다 보니 글도 읽다 말고 백수건달이 되어 떠돌아다녔습니다. 북선에게는 삼촌 한 분이 계셨는데 나라 대감자리를 얻어 그리운 게 없이 살며 아들 삼형제를 다 출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집이 못 산다고 업수이 보며 조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아제비 생각하는 것만큼 조카도 생각한다고. 아제비가 조카에 인색하니 조카도 아제비 돈을 빨아내려 들었습니다. 하루는 삼촌 집에 들어가 삼촌이 타고 다니는 백마를 훔쳐내가 검은 물감을 들여 자기 집 말뚝에 매두었습니다. 삼촌은 말을 잃어버리고 각처의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행방마저 알 길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북선은 시커먼 말을 타고 삼촌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애중지물인 말을 잃고 앓고 있던 삼촌은 조카가 타고 온 말을 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조카, 자네 그 말은 어디서 샀나? 장에서 샀어요. 그 말 참 좋다. 난 백마를 잃어버렸네. 이 말을 팔면 안 되나? 안 돼요. 이 사람 그러지 말고 달라는 금대로 다 줄게. 내게 팔라고. 북선은 몇 번 안 된다고 하다 삼촌이 점점 더 달라붙으니 할 수 없어 파는 듯이 돈을 톡톡히 받아주고 돌아왔습니다. 말을 잃고 배를 앓던 삼촌은 백마와 비슷한 말을 구하고 보니 돈은 써도 속마는 쑥 내려갔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삼촌은 볼일 있어 검은 말을 타고 흔들먼들거리며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낙비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만난 비라 끈을 대도 없고 하여 비를 맞으며 오다 보니 흰도포가 먹물이 들어 시꺼멓게 되고 검은 말은 백마로 변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조카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삼촌은 분이 상투미까지 올라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들도 분하여 풀풀 뛰며 없애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목을 딸 수는 없고 방법이 있어야 하겠으니 애비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죽이면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맏아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경상도 아무고을에 원으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고을은 원이 부임하여 하룻밤만 자면 죽어 폐업된 고을입니다. 그 계책이 그럴듯하다면서 그리로 보내게 낙찰지었습니다. 조카를 찾으니 도망치고 어디 갔는지 알 길 없어 광고를 내었습니다. 죄를 진 북선은 처벌을 안 준다니 삼촌을 찾아왔습니다. 삼촌은 여느 때와 다르게 반갑게 맞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는 나이도 들어 장가라도 가야 할 게 아닌가? 매양 떠돌아 다니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무 고을원의 관직을 맡아보게.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못해본 일 없는 북선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란 걸 알면서도 승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톨이 신세인 북선은 아무 근심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기 마련이고 죽어봐 또 죽겠는가. 무슨 연고인가 알아나 보고 죽으려고 마음을 크게 먹고 폐업고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길을 가자 날이 저물어 더 가지 못하고 산 밑에 불이 반짝이는 외딴 오두막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집엔 백발노파 홀로 살고 있었는데 대충 저녁이라고 차려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노파는 고개 넘어 마을에 갔다 올 일이 있다고 떠나나갔습니다. 한참 있으라니 밖에서 노파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선은 문을 열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날이 저물어 묵어간다고 하니 한 사람이 있다 말하기를 노파가 사람인 줄 아오. 그게 천년 묵은 구미호여. 우리 노파를 잡아치우려 하는데 변술이 많아 못 잡고 있어. 지금 구미호는 고개 넘어 이진사 딸을 잡아먹으려고 여우독을 피워 병들었어. 그 집에선 세상 잘한다는 의사를 다 청해다 보이지만 구미호를 안 잡곤 못 살리오. 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북선은 잘못 들었다고 떠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 눌러 있을라니 노파가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집 주변을 돌아보며 내를 씩씩 맞더니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던가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를 세 사람이 노파를 찾아왔다가 없다고 하니 돌아가더라 하였습니다. 노파는 다른 말이 없던가고 물었습니다.
북선은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고 넘겨치웠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북선을 보고 하는 말이 그것이 사람인 줄 아는가? 하나는 관가 용마루 꼭대기에 있는 천년묵은 구렁이고 하나는 관가 앞 늪속에서 사는 천년묵은 군뱅이네. 이것들이 원이 부임하면 죽이는 판일세. 라고 하였습니다. 앞뒷말을 들어본 북선이는 이들 간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을 먹은 북선은 길을 떠나는 채 하고 고개 넘어 이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뜰하게 들어서니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종들이 들락날락하였습니다. 북선은 한 여종을 불러 지나가던 길손이 병을 봐도 되겠는가고 주인 어른께 여쭈라 하였습니다. 종이 달려들어가 진사에게 알리니 얼른 모셔드려라 하였습니다. 북선이 방에 들어가는데 명의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건 말건 윗방에 들어간 북선은 환자도 보지 않고 환자 손목에 명주실을 메어 들여보내라 하였습니다. 한참 실을 쥐고 진맥하던 북선은 대단한 병이 아니니 근심할 게 없소이다 하였습니다. 진사는 무슨 병인가고 물었습니다. 북선은 진사 보고 조급해 마시오. 오늘 내로 병을 다스리고 보약 몇 첩쓰면 완쾌하겠소이다. 그러자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소문났다는 명의들은 슬금슬금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북선이는 낮에 술만 마시고 병자의 낯도 안 보았습니다. 협잡꾼이나 아닌가 하고 급해 난 진사는 병자를 보라고 몇 번 졸랐습니다. 그래도 못 들은 채하고 술만 마시다가 저녁쯤 되니 집 주변을 서너 번 돌아보고 들어와서 박달나무 방망이 6개와 건장한 장정 5만 뽑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주인은 시키는 대로 종들에게 분부하여 방망이도 만들고 장정들도 데려왔습니다. 북선이는 장정들에게 방망이를 나누어 주며 하는 말이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없게 하라. 나가는 놈만 있으면 이 방망이로 때려 죽이라. 하였습니다. 해가 넘어가 어슬어슬하니 무당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환자 옆에 앉아 악귀를 물리친다면서 별귀신의 소리를 다치고 있었습니다. 이때라 하고 북선이는 무당 뒤에서 대갈통을 갈겼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빽 돌아앉으며 어떤 놈이 정성 들이는 무당을 무리하게 때리는고 하였습니다. 그러건 말건 재차 대갈통을 갈기니 비틀거리며 머리를 싸쥐고 대문을 향해 나가려 했습니다. 대문 지키는 두 장정이 막아서며 연거푸 2매를 안기니 어쩔 바를 모르다 개구멍을 찾아 기어나가는 걸 즉살나게 때리니 천년묵은 구미호가 쭉 늘어졌습니다. 북선은 진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따님이 여우독을 입어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구미호를 잡았으니 보약을 써서 원기를 도와주면 일 없을 겁니다. 주인이 북선의 말대로 보약을 쓰니 딸은 입술이 빨개지며 핏기가 돌고 미움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한 의사를 만나 죽은 딸을 살린 진사는 연신살이하며 자기 집 아들 삼아 사위질 해달라 하였습니다. 북선은 사양하는 채 하다가 이 집 딸에게 장가까지 들었습니다. 처가집에서 재미있는 생활을 달포 지내다가 장인 보고 고을원으로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선은 장인의 만류도 마다하고 고을에 내려갔습니다. 북선이 고을원으로 부임하자 육반관속을 불러놓고 집집에서 기름 한 공기씩만 걷어들여다 큰 솥에 끓이고 집게질 잘하는 야장 6만 불러오라 분부하였습니다. 야장이 오고 기름이 끓자 원은 대청 기와장을 번지고 용마루 꼭대기에 보이는 게 있으면 솥에 넣어라 하였습니다. 집게쟁이들이 올라가 보니 시뻘건 큰 지네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야장들은 제꺽 집어 펄펄 끓는 가마에 넣으니 기름 튀우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정자나무를 베라 하였습니다. 베고 보니 큰 구렁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장들이 잽싸게 집어 또 솥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마당못에 물을 풀어 하였습니다. 푸고 보니 큰 군뱅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원은 모인 관원들을 보고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북선이는 관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놈이 들어오나 하고 뜬 눈으로 나를 밝혔습니다. 새벽녘에 어슴풀에 잠들었는데 밖에서 서로 들어가라고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벌떡 차리고 내다보니 웬 장정이 시체를 매장할 감을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놈 무엇하러 들어오노? 하고 북선이 호령하였더니
깜짝 놀란 장정은 뒤로 물러서며 아이고, 원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엎드려 절을 드렸습니다. 연후부터 아무 일도 없이 농사를 발전시키니 명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삼촌은 새 아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큰 아들이 나서며 자기가 가서 죽여버리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북선이는 정탐군에게서 아무날 맞이가 내려간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북선이는 술 잘 먹고 계집질 잘하는 맞이의 성미에 맞추어 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색한 집을 보기 좋게 짓고 고운 여자를 데려다 술장사를 시켜놓고 내려오면 대적할 대책을 짜고 들었습니다. 읍에 이른 맞이는 술집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 두어 잔만 마시려고 들어갔더니 고운 여자가 술을 파는데 눈독이 들었습니다. 계집질에 이골이 난 맞이는 술 한 잔 마시고는 계집을 훔쳐보고 계집을 보고는 술 한 잔 마시었습니다. 술이 거나한데 날이 어두워져 가게 문을 닫게 되니 아쉽게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안주인이 생글생글 웃으며 손님, 날도 저물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주무시겠어요? 집주인도 외출하여 방이 비니 자고 가시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째로 삼키지 못해 못 견디던 차라 좋아라 하고 머물었습니다. 그는 저녁 먹기 바쁘게 여자를 졸라 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밖에서 발자국 소리 나더니 문 열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돌아왔다고 하자 맞이는 손을 삭삭 비비며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는 새로 만든 농짝에 숨겨놓고 쇠를 철컥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여니 남편이 들어오며 무얼 하느라고 인제 문을 여느가고 따지기도 하고 군서방이 있다는 둥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부인은 생사람을 잡는다고 아웅다웅하였습니다. 성인한 남편은 부인에게 손찌검하니 그는 못 살겠다 하며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쌍방이 이혼하되 살림만은 똑같이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의 요구대로 이것저것 나누어 놓고 마지막 농짝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농짝만은 서로 사양하지 않아 고을 원님에게 가서 시비를 가르자고 하였습니다. 진군을 얻어 농짝을 원님 있는 대로 메어갔습니다. 원이 부부 말을 듣고 이렇게 시비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르느냐? 팔아서 돈을 절반씩 가지면 안 되나? 쌍방이 동의하여 고을 원님이 사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엿듣던 맞이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날 밤 농짝은 서울 삼촌 집에 실어보냈습니다. 북선은 만장 같은 글월까지 써보냈습니다. 삼촌이 편지 사연을 뜯어보니 이러하였습니다. 삼촌 덕분에 시골에 내려온 조카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보내나 삼촌에게 예물 한 가지 올리지 못하여 미안하게 여기던 차 기념으로 될까 하여 변변치 못한 농짝에 약간한 선물을 넣어보내니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삼촌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동나무로 짠 농짝이 어떻게 좋다는 걸 한바탕 늘어놓고 나서 우리 집 귀한 사람은 갓 출가온 막내 며느리인데 하며 그보고 농짝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좋아서 분단장까지 곱게 한 새 며느리는 농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농짝문을 열었습니다. 헌데 그는 농짝문을 열자 깜짝 놀라며 농문을 닫고 화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한국을 모르는 시아버지는 별난 사람을 다 본다면서 둘째 며느리더러 문을 열라 하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문을 열다 걷어닫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필요곡절이 있으리라고 본 맏며느리가 문을 열어보니 그 속에 새빨갛게 벗은 자기 남편이 들어있었습니다. 망신을 톡톡히 당한 삼촌은 두 아들과 어찌하면 좋으냐고 의논하였습니다. 둘째가 나서며 자기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애비는 허락하면서 주색을 피하고 매사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귀띔하였습니다. 서울 염탐군에게서 둘째 아들이 아무날의 원을 살해하러 내려간다는 기별이 전해왔습니다. 둘째는 좋은 말만 보면 타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안 북선은 새끼 달린 좋은 말을 한필 서울에서 사왔습니다. 북선은 총명한 목동이를 구하여 서로 약속하고 사촌이 내려올 시각에 길목에서 풀을 뜯기게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던 날 둘째가 덜렁덜렁 걸어오다 보니 목동이 풀을 뜯기는 말이 과연 욕심났습니다. 얘야, 내 말 타보면 안 되나? 안 돼요. 이 말은
우리 고을 사또님의 말이에요. 얘야, 난 사또와 친한 친구다. 그래도 안 돼요. 얘야, 내 돈 줄게 한 번만 타보자. 목동은 할 수 없다는 듯 말고삐를 넘겨주며 타세요. 그런데 이 말이 사나워서 떨어지면 난 몰라요. 얘야, 안 떨어진다. 내 재건을 어디 봐라. 하고 둘째가 말등에 훌떡 뛰어올랐습니다. 이땐 망아지의 범에 가죽을 씌워놓고 언덕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망아지를 풀어놓았습니다. 망아지는 어미말을 따르느라 죽기 살기로 뛰어 사흘길을 하루품을 들여 서울 장안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2번 실수한 삼촌은 노발대발하여 셋째 아들을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셋째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신선을 봤으면 하는 것이 셋째 사촌의 유일한 희망이란 걸 안 복선은 묘한 산을 골라 구리집을 짓고 머리 하얀 노인 셋을 올려보내었습니다. 셋째가 걸어오다 보니 산 위에서 북소리 울리고 학이 춤추는데 새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며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김매는 젊은이와 저 사람들이 무엇하는가 물었더니 신선들이 내려와서 논다고 하였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셋째는 메밀밭을 매는 젊은이에게 무슨 밭을 매는가 물으니 불로초라 하였습니다. 과연 신선 있는 데는 다르구나 하며 셋째는 산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백발노인들은 사람이 가도 보는 채 많은 채 하고 바둑만 두었습니다. 신선과 말하기 무엇하여 구리기둥을 만져보며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 한 노인이 얼굴을 들고 인간 사람이 왔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바를 몰라 매삼거리는 셋째에게 구리주전자를 들고 술 한 잔 부어주며 마시라 하였습니다. 술 마실 줄 모른다고 거절하니 노인이 죽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술 한 잔 마시면 100년은 사는데 아깝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귀가 벌쭉하여 먹겠다고 손을 내미니 노인은 두 말 없이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한 잔 마신 셋째는 2잔 마시면 200년을 살 것 같아 한 잔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2잔 마시고 나니 석 잔 마시면 300살까지 살 것 같아 또 한 잔 달라고 하였습니다. 석 잔 마시고 나니 취하기 시작하여 수리수를 청해 만취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옷을 홀딱 벗겨놓고 구리집을 거두고 새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셋째가 술에서 깨어나니 하늘은 뻔한데 몸을 보니 옷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와 누웠나 하고 생각을 더듬던 셋째는 신선이 주던 술을 먹은 게 생각났습니다. 셋째는 한 잔 마시면 100년 산다는 술을 몇 잔 마셨더니 100년 지났는 모양이라고 여기며 벌거숭이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 밑에 웬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내 옷이 썩어 없으니 옷 한 벌 빌려주어요. 하였습니다. 여자는 두 말 없이 자기 입던 속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걸 입고 내려오는데 머리 하얀 노인이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자기 올라갈 때 이곳에선 젊은 농부가 기음을 맸는데 백발된 노인이 기음 매는 걸 보아 몇십 년은 지났나 보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곳에 신선이 내려온 지 몇 채나 됩니까? 이 노인이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내려와서 놀았답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 세월은 벌써 이렇게 흘렀는가. 내가 집에 가면 부모 처자 다 죽었겠구나. 날 알아볼 후손들도 없겠구나. 하고 한탄하며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니 떠날 때 모습이 변함없었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가니 역시 변함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들어가도 알 사람이 없을 건데 하고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대감이 볼 일 있어 밖에 나왔다가 속옷 입은 셋째 아들 보고 꽥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아, 너 거기서 뭐하노? 아이고 아버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까? 내 이놈 정신 나갔나? 아들은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서야 복선의 꾀에 넘어간 걸 알았습니다. 오대감은 삼형제를 보내어 조카를 해치려다 도리어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도련님, 제 모든 것을 밭을 가고 가. 멀고 먼 옛날 어느 한 자그마한 산간 마을에 나이 어린 두 오누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데다 가세마저 넉넉지 못한 외로운 세 식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처로 다니며 부잣집 산바느질도 하고 빨래도 해주며 근근독식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라던 두 남매는 어언간 철이 들게 되자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산에 올라 등짐 나무를 해오고 터전에 나가 남새를 가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오손도손 확이 있고 재미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오누이에게는 의외의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몸져눕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병화는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오빠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에게 대접하곤 했는데 오늘따라 누이 동생은 오빠를 만나자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애, 웬일이냐? 어머님이 더 하시냐? 그러자 누이 동생은 흑흑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까 이웃집에서 의원을 모셔왔댔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했어요. 뭐?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렵다고? 응. 애, 걱정 마라. 어머님이 그리 쉬이 돌아가실 리 만무하다. 천생남에게 고가운 일 한번 하신 일 없는데다. 우리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그럴 리가 있니? 의원이사 뭐라고 했든 우린 꼭 우리의 정성으로 어머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해야 해. 형편없이 수척해진 어머니는 천방지축 들어오는 두 남매를 일견해 보시고는 잠깐 면상에 웃음을 띄우셨으나 다시 맥없는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습니다. 두 남매는 약을 다렸습니다. 머리를 짚어드린다, 수족을 주물러드린다 하며 분주히 병구안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빠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 곁에서 녹초가 되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젊은이. 무망중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눈앞에 하얀 수염에 백포이를 떨쳐 입은 준수한 노인 한 분이 금빛 타래지팽이를 짚고 뜰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리자 그 노인은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성은 천지가 감심할 바이로다. 이에 경험하신 신령님께서 은혜 베푸시오. 내일 첫새벽 부활약수를 하사하시니 명심코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남쪽 백렬이 떨어진 효자산 아래 가서 약수를 떠다가 어머님께 드려라. 그러면 병화는 낫고 어머니는 다시 젊은이의 활력을 회복하실지니라. 아, 노인님. 오빠는 소리 질렀습니다. 오빠, 웬일이에요? 누이 동생은 오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깨보고 나니 꿈이라 오빠는 누이 동생에게 방금 있는 꿈 이야기를 자초지종 들려주었습니다. 신령님이 아뢰기를 남쪽 백렬이 떨어진 효자산에 가면 아무리 모진 고질병이라도 단박 고쳐내고 피골이 상점한 사람을 부활시켜내는 약수가 있다누나.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효자산 벼랑봉 아래에 가서 약수를 떠다 어머님께 드려야 한다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내 한달음에 뛰어갔다 올 테니 너는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거라. 오빠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빠 잠깐. 하고 누이 동생은 골방에서 눈부신 은전 두 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어디서 났냐? 오빠, 이건 나의 머리태 값이에요. 이것이나마 갖고 가셨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세요. 오빠는 누이 동생이 쥐어주는 은전 두 잎을 정이 잘 싸서 가슴 깊이 품고 효자산으로 줄다름쳤습니다. 칠칠야 밤에 어머님의 병 고칠 일편단심으로 험산줄령 생기를 누벼나가고 울울창창 수림 속을 꿰뚫기도 하고 깊고 험한 계곡을 가로질러 건너기도 하며 온몸이 물참봉이 되어서야 효자산 벼랑봉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오빠는 이리저리 헤집으며 악수터를 찾았으나 새까만 밤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약수. 약수는 어디에 있는가요? 오빠가 애타게 부르짖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젊은이, 용이 찾아왔네. 자, 이리 오게. 하고 누가 부르기에 고기를 돌려보니 꿈에서 본 바로 그 노인이 황홀한 빛발 속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빠가 반갑게 인사를 올리자 그 노인은 오냐, 자, 얼른 이리 오너라. 하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타래지팽이로 돌틈 사이를 허비적허비적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던 돌틈에서 줄기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별빛을 담아 금빛으로 번쩍이는 샘물은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오르는데 그 향기는 코를 찔렀습니다. 아, 약수. 오빠는 얼른 엎드려 조롱박에 약수를 떠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처음 뜬 정갈한 약수를 노인께 대접하려고 했으나 노인은 벌써 오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다름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노변에 오두막집을 보았는데 창문엔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 집은 무슨 집일까? 하고 생각하며 지나쳐 가려는데 집안에서 한 여자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언니가 곧 돌아올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오빠의 가슴은 무섭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집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앉아서 애태우며 자기를 핏하게 기다릴 누이 동생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불문곡직 집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골이 상접한 노인 한 분이 맥버린 채 누워있고 그 옆에는 11살 있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서 노인의 병구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며칠 전부터 병이 발작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애야, 여기 좋은 약수가 있다. 이것을 따라드리면 꼭 나으실 거다. 하고 친절히 말하면서 귀중한 약수를 그 소녀에게 절반이나 따라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더 돌보아드리지 못하고 이대로 떠난다. 아버지를 잘 조섭해드려라. 오빠는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은전 2입마저 내놓았습니다. 참 고마워요. 이 은혜 언제 갚나요? 은혜라니 웬 말이냐. 그런 말은 아이 말고. 어서 아버지에게 약수를 대접하고 반찬이나 사다 올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뒷말을 남긴 오빠는 다시 헐떡이며 종주먹을 부르짖고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겠는데 지금 어머님은 어떠하실까? 동생은 또 얼마나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오빠는 종주먹을 부르짖고 더 발걸음을 다그쳤다. 한데 한 바위 모롱이를 돌아서는 때였습니다. 이놈게 섞어라. 바위 뒤에서 난데없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홀 돌아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한 텁석부리 털보장정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이놈아, 갈 길이 정 바쁘면 수중의 돈이나 귀중품을 몽땅 내놓고 가거라. 그자는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가난뱅이에게 어디 귀중품이 있겠습니까? 전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 귀중품이 없단 말이냐? 그자는 눈을 부라리며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 따라가서 시중군이 돼야 한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어머님 병환이 몹시 위중해서 약 얻으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제 해 뜨기 전에 가지 않으면 영영 돌아가게 됩니다. 하하하, 너의 애미사 상천을 하든 입질을 하든 나에겐 무상관이니 더 신경이질할 것 없이 나를 따라오거라. 무도한 산도적 놈은 불호령을 치면서 불쌍한 오빠를 산속에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17살 되어 보이는 처녀가 비호같이 달려와서 이 도적놈 꼼짝 말고게 섞어라 하며 소리치고는 다짜고짜 그 산도적 놈의 어깨에 화살 하나를 씩 먹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적놈은 진대동 마냥 그 자리에 푹 꼬꾸라졌습니다. 처녀는 뛰어와서 그 놈을 너럭바 위에다 다시 쿵 하고 곤두쳐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 후 오빠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착한 도련님 참말 고마워요. 이때 오빠는 웬 영문인지 도시 알 수 없어 멍해 있는데 처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 가장 큰 은인이에요. 저 고개 넘어 외딴 초막에서 앓고 계시니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약불이 씻으려 샘터에 갔다가 돌아와 동생한테서 들으니 도련님은 돈에다 귀중한 약수까지 따라주어 그것을 잡수시고 아버지는 지금 병환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치사도 할 겸 산도적 놈도 방비해 주려고 따라온 길입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가요? 참말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병환이 위중해서 애태우다가 신령님의 인진을 받아 이렇게 약수 가지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빠가 인사말을 남기고 뛰어가려는데 그 처녀는 아니 해가 뜨게 됐는데 도련님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하고 걱정을 하고는 준마 한 피를 구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집에서는 어린 여동생이 경각에 달린 어머니를 모시고 앉아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동력의 붉은 노을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박 해가 뜨겠는데 오빠는 왜 아직도 안 오시나? 오빠. 어린 여동생은 참을 수 없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덜컥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가 약수 조롱박이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오빠. 어서 이 약수를 어머님에게. 누이 동생은 약수를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한술 두술 떠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의 정성으로 내 병이 인제는 낫는가 보다. 인젠 아주 정신이 드는구나. 어머니는 얼굴에 희색을 띄우더니 자리도 척척 거두고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때 동산마루에서는 두리둥실 아침해가 벙글벙글 웃으며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결초보은 매질결, 풀초, 가풀보, 은혜은, 요약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 즉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 위무자에게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위무자는 아들 윗과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애첩을 제가시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독해진 위무자는 자신이 죽으면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서 고민하던 위관은 애첩을 순장하는 대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면서 난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세월이 흐른 후 이웃 진나라에서 진나라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전투에서 윗과가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적장 두 회의 뒤를 쫓아갈 무렵 갑자기 무덤 위에 풀이 묶여 올가미를 만들어 두 회의 발목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윗과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집 보낸 아이의 아버지다. 오늘 풀을 묶어 내가 보여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이때부터 결초보은이란 아름다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밤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잘 좀 해요.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선비는 매일같이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 앉아 열심히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태생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 남편을 거들어 구차한 살림살이를 돌볼 대신 진종일 방구석에 들어앉아 가난살이를 한탄하며 바가지만 긁어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행여나 운이 튀어 남편이 과거에 급제나 하면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어 비단옷 사내진미에 가마타고 호의호식하리라 하고 은근히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 2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고 나니 아내의 황홀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수제도 못하는 주제에 그따위 글공부를 하면 못하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이 보고 있는 책을 와락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며 아니 왜 그러오? 라고 말하니 아내는 화를 내며 이 책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 남편은 그래도 떡심 좋게 책을 도로 주워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여보, 학문이 허공에서 절로 떨어지겠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니 부디 참아주오. 그러나 미혹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남편을 잘못 만난 신세를 하소연하다가 나중에는 한숨 끝에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려고 또다시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가자 아내는 이번에야 행여나 하고 어서 남편이 성공하고 돌아오길 손꼽아 고대하였습니다. 어찌면 행기루로 꽹과리 꿍짜 올리며 나졸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남편의 화려한 가마가 금시에 눈앞에 보이는 듯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꼴을 본 아내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주팔자를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던 끝에 여보, 난 이젠 더는 당신을 믿고 살 수가 없어. 하고는 굳이 만류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영영 친정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달아나자 불시의 호라비가 된 선비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있을 때는 빨래 걱정, 조석질 걱정이 없더니 이제는 5만 가지 잔손질이 선비의 손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전에 친구 이백이 글공부를 할 때 허씨 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목이 마르면 뜨끈한 차물을 따라주고 한여름 더울 때면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해주고 하루 세끼 채소 반찬이 진주성찬과는 비기지 못할 망정 부인의 후더운 관심에 이백은 목매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허씨 부인을 생각할수록 선비는 달아난 아내가 괘씸하고 맹랑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힐세라 여름이면 빈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골방에서 겨울이면 찬설이 반짝이는 벽을 마주하고 앉아 상투에 노끈을 메어 천정에 달아놓고 갈마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며 한밤중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나무를 하는 쉴참에도 길을 걸을 때도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예전과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소나무 가지를 한 짐 해놓고 청석판에 앉아 잠깐 쉬며 책을 보느라니 노곤한 봄볕에 그만 잠이 소르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홀연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성이 감천이라 그를 닦으려는 내 지성이 하도나 기특하여 하늘의 신령께서 이 약을 내리노라 하고는 도포 속에서 금빛 반짝이는 약봉지 하나를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연기마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깨고 나니 꿈이라 선비는 하도 이상하여 손을 펼쳐보니 과연 손에는 눈부신 약봉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나무짐을 내려놓자 바람으로 물을 끓여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마치 인삼녹용주를 마신 듯 온몸에 혈기가 왕성해지더니 머리가 거뿐해지더니 나중에 잊어버렸던 글줄이 하나하나 역력히 머리에 떠오르고 묘한 시구들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절세의 명약이로구나. 선비는 이렇게 감탄하며 더욱 글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가고 오막살이 앞들에 꽃이 한창 피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지고 또다시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줄임배를 끌어안고 문정걸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서울에 당도하여 응시를 하였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선비는 뜻밖에도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친히 그에게 평양감사를 봉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국사를 돌아보느라 가마를 타고 고향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향간에 숱한 백성들이 길가에 줄을 쳐서 허리 굽혀 행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선비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해가지고 서서 다가오는 행차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녀는 에구 나도 저런 벼슬아치 남편이나 있었으면 하고 여간 부러워하는 거였습니다. 마침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어 무심결에 머리를 들어 가마 안을 힐끗 들여다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의젓한 감사가 바로 헐벗고 굶주리며 항문을 닦던 그 옛적 남편이 아닌가. 이때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움도 있고 불이 나게 가마 앞에 달려나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찌나 바삐 쫓아나갔던지 코 떨어진 고무신 한 짝이 돌부리에 걸쳐 저만큼 낯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뉘길래 함부로 급한 행차를 막느냐? 선비가 의아쩍어 행차를 멈추고 연고를 물어본즉 부인은 머리를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나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인이 바로 예전 그대의 부인이로소이다. 한때 소견이 좁아 사람 행시를 못하여 배울 면목이 없사오나 바다같이 넓은 그대의 흉금은 가히 용서할 줄로 아옵니다. 소인을 불쌍히 여겨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지성껏 그대를 섬겨드리리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 선비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던 선비가 문득 사령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거 옹가지에 물을 떠오너라. 이윽고 한 사령이 농가에 들어가 옹가지에 물을 듬뿍 떠다 올렸습니다. 선비는 그 옹가지에 물을 받아 길바닥에 쏟으며 이 쏟아진 물을 다시 옹가지에 끌어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다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노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행차 뒤를 멍하니 바라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선비가 여실히 전 부인에게 보여주었네요. 만약 남편과 다시 합친다 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합친다 해도 집안일이면 남편을 내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살아보려고 하겠죠. 이런 여자는 남편이 다시 거지가 되면 바로 도망갈 것입니다. 부인은 1년에 한 번. 서방님 오늘 밤 왜 절 외롭게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주먹으로 친구의 어깨를 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이 문둥이 자식 보고 싶었다. 친구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는 부둥켜하는 채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문둥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친한 사이를 보고 문둥아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경상도 한 곳에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 둘은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라도 서로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각별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두 친구의 사이를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사이가 얼마나 돈독하고 좋았던지 부인의 생일은 기억을 못해도 친구의 생일만큼은 기억을 해 생일날만 되면 가서 꼭 축하를 해주면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생일날 저녁이면 외로워할 정도였고 또 작은 콩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들 중 누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다른 친구가 대신 감기에 걸려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친구야,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다네. 그러니 우리 서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나. 혹 아프게 되면 먼저 말을 해주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을 구해볼 테니.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자네야말로 아프면 필히 나에게 먼저 말하게 알았나. 라며 서로 웃었습니다.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두 친구는 신발을 사서 신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이 없는 그들은 한겨울이 오면 나무가래를 달구어 가지고 다니다가 맨발로 걷다가 발이 시리면 발을 나무가래에 녹이면서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사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일절 차단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엔 이 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해 전염이 될까 두려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남몰래 무인심산에 가서 은거에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나니 다른 친구는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홀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친구는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며 매일 같이 걱정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난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중마고우로 항상 곁을 지키던 친구가 말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서운함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사라진 지도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가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기분 좋게 웃으며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 잘 지냈는가? 문둥병으로 사라졌던 친구가 병이 말끔하게 나아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야? 친구는 너무도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불치병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친구가 병을 고치고 웃는 낯으로 나타나자 어찌나 좋았던지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두 친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꿈에도 잊지 않던 친구를 만난 기쁨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친근한 친구를 만나면 문둥아 하고 인사를 표시하며 둘 사이에 친밀한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친구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자신이 떠난 곳을 알게 되면 찾아올까 걱정이 되어 어디에 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홀로 무인심산에 홀로 숨어서 지냈지만 한 번도 친구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던지라 친구 앞에 도무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무인심산에 홀로 지내던 친구는 병이 낫지 않게 되면 속세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친한 친구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했었습니다. 문둥병으로 험상궂은 꼴을 친구에게 보이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할지 또 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겠다고 할 것 같아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무인심산에서 홀로 지내며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감주를 빚어놓고는 늘 그 감주를 마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산 높고 골이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녹음이 우러지고 꽃피어 봉접을 부르는 그윽한 꽃향기 속에서 풍어를 읊고 수림 속에 꾀꼬리를 벗삼아 노래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해 감주를 마시면서부터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가 싶더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곧 눈을 감게 되려는 신호라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마신 감주가 불치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주가 되어줄 주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감주를 거의 다 마시니 그의 병도 어느샌가 거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감주를 마시던 문둥병 친구가 항아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구렁이가 빠져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주 자체로 친구의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가 감주에 들어가 죽게 되면서 효능이 발현되어 준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문둥병에 나았다는 소문은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구렁이 감주가 약이 된다고 사람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감주를 빌어 마시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뱀술을 고아서 먹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구렁이가 약이 된다고 가마에 시루떡을 찔 때마다 가마에 구렁이를 매달아 기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친구로 인해 산에는 구렁이와 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 문둥아 잘 지냈노라며 말하는 걸 친한 친구에게 잘 지냈냐는 설이 있지만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니 믿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애틋하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옛날 한 고을의 살림은 남부럽지 않으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늘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자식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이고 올해는 또 조실부모하고 의지가지 없어 가가문전으로 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자식 없는 이 노인네 집에 와서 빌어먹었습니다. 다른 곳에 다니며 빌어먹기도 했지만 노인이 동냥쌀이라도 후이 주니 이 아이는 이 집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빌어먹는 아이서 의복은 남노에도 생김은 바르게 생겼고 마음도 유순하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빌어먹자고 뜰하게 들어서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이리 오너라. 네, 노인님 무슨 분부라도 계시옵니까? 너 고생스레 이 집 저 집 다니며 빌어먹느라 말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하면 어떠하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던 아이에게 하늘에서 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같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어찌 귀한 집 아들질을 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하옵니다. 너만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을 더 내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질을 해라. 그날부터 빌어먹으며 다니던 아이는 이 집의 아들로 되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외톨이 굴바말처럼 굴러다니던 아이가 아버지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으며 자식 없어 늘 서러워하던 사람이 슬아의 아들을 두었으니 천하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싸늘하던 집안에 화기가 돌고 웃음 없던 집안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랫마을 친구가 회갑이라면서 회갑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 친구네는 살림이 유복한지라 회갑도 잘 차렸습니다. 모두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데 웬 거지아이가 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빌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옷차림새는 말이 아니었으나 동실동실한 게 곱게 생기고 마음도 고와 보였습니다. 노인이 물어보니 아이는 조실부모하고 의지할 데 없어 다니며 빌어먹는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애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빌어먹는 아이를 보자 낯을 잔뜩 찡그리고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예, 가거라가. 빌어먹어도 체면이 있어야지. 어른들이 즐겁게 모여 앉아 회갑을 쇠는 데까지 와서 빈다는 말이냐. 가거라가. 배고파 죽겠어요. 노인님네들, 이 불쌍한 애를 생각해서 떡 한 개라 도와주세요. 아이는 눈물이 그렁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운마을 노인은 자기 상 앞에 떡을 집어서 아이에게 쥐어주며 친구를 보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왜 저런 애들이 싫소? 친구가 싫어하면 저 불쌍한 애를 내가 데리고 가겠어. 나는 애들을 좋아하오. 나원 별 친구를 다 보내 좋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지아이가 다 좋겠소. 데려가려거든 지금이라도 데려가오. 난 날마다 저 애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소. 노인은 그날 빌어먹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노인네는 아이에게 그날로 옷도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도 색다른 음식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노인네는 이 여자아이를 자기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갔습니다. 남자애는 커서 어린 때를 벗고 사내대장부가 되었고 여자애도 곱게 자라서 이팔청춘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애들과 의향을 묻고 잔치를 베풀어 부부를 맺어 주었습니다. 한 집에서 한 노인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애들이라 잔치까지 하니 둘 사이는 물본 기러기요 꽃본 나비처럼 다정하였습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데다 보모들까지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니 입 가진 사람치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나 떠받드는지 노인은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들 며느리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생각다 못하여 아들 며느리가 싫다는 것도 억지다짐을 해서 세간을 내었습니다. 억지로 내온 세간이니 아들 며느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보지 않아도 아버지 일이 근심되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문 안 들이고 색다른 음식을 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먹기도 전에 아버지 잡수어 보라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는 부모가 그리워 서로 앞다투어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이 고을에는 서울에서 늙은이를 천냥에 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들 돈도 없었지만 일도 못하는 늙은이를 천냥에 판다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 소문을 듣자 약속이나 한 듯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서 노인을 천냥에 판다는 말을 당신도 들었어? 들었어요, 여보. 우리는 노인이 없어 걱정인데 웬 사람이 노인을 다 팔까요? 여보, 우리 그 노인을 사지 않겠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그 노인까지 데려다 모시면 얼마나 좋겠어? 부인은 남편을 애틋하게 쳐다보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묻고 아버지만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노인을 사옵시다. 부부가 의논이 합의되어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없이 생각하더니 사는 게 좋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이 일은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 생각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간 날 때 가산을 다 넘겨주다시피 하여 가산을 다 팔면 천냥돈은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논하고 가산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우선 노인부터 사오고 보자고 있는 가산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가산을 판 돈 천냥을 가지고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가서 수소문하니 천냥의 노인을 판다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슴없이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백발수염이 자반이나 되는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집안에 들어서는 젊은 부부를 유심히 살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에게 곱게 절을 하였습니다. 자네들은 어인일로 이 늙은 것을 찾아와서 절까지 그렇게 곱게 하는고, 네, 우리 부부는 아무 고을에 사는데 서울에서 돈 천냥을 받고 노인을 판다기에 불언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수염이 하얀 노인은 이들 부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래, 자네들이 노인 사러 왔다는 말인고, 그러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싫어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네들은 어이하여 노인을 사려 하며 노인은 사서 뭘 하려고 그러는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은 다 어려서 부모 양친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인님, 부모 없는 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한입니다. 저희들은 노인을 사다가 부모로 모셔보려고 노인 사러 왔으니 우리의 한이나 풀어주시시보. 참 좋은 젊은이들이네. 난 오래지 않아서 죽을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 이 집을 넘겨줄 자식을 찾던 중이었네. 자네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네들이 내 자식이 될 만한 사람이네. 내 이 집과 가산을 오늘부터 자네들에게 넘겨주네. 노인은 가산을 넘겨줄 사람을 찾느라고 그런 소문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고을에서 온 아들 며느리는 이 집의 아들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서 늙은 노인을 모시고 화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헌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두 부부는 고을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앉으나 서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백발노인은 아들 며느라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자 대체 어인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속일 것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부부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나온 자초지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더니만 좋아서 무릎을 툭 쳤습니다. 이 사람들 일이 참 잘 되었네. 내 자네들 덕분에 노년에 말동무까지 생겼네 그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그분을 모셔오게. 아들 며느리는 고을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후 사연을 세세히 이야기하고 그를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두 노인은 만나자 반가워 서로 마주 앉아서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노인은 친형제와도 같이 사이좋게 만년을 보냈으며 부모 없이 자란 두 젊은 부부는 두 노인의 일천사랑을 다 받으며
그 뒤로 노인들을 고이고이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문은 온 나라에 짜하게 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